미등록자 히가시노 게이고. 시라토리 리사는 니혼바시 옆에 있는 맨션을 임대해 살고 있었다. 40층이 넘는 타워 맨션의 13층이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달려간 아사마는 주 출입구가 있는 1층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갔다. 살해 현장이 지하 주차장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에도 맨션 출입구가 있는데 그 앞에는 경비원 대신 제복 경찰이 있었다. 드나드는 사람을 체크하는 모양이었다. 주차장으로 가는 아사마를 발견하고 젊은 경찰이 달려왔다. 하지만 아사마가 배지를 제시하자 멈춰서서 경례를 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사 일과 아사마다. 현장은 게이트를 지나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시청에서 감식팀과 기동수사팀이 와 있습니다만 젊은 경찰은 왠지 우물쭈물했다. 왜?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가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 아사마는 경찰에게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했다. 주차장으로 통하는 게이트 옆을 통과한 다음 왼쪽으로 나아갔다. 현장은 금방 알 수 있었다. 감식팀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 앞에 모여있다. 관할서 수사원으로 보이는 남자들도 있다. 아사마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같으면 감식팀이 라인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작업을 끝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누구도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 이미 작업이 끝났다는 말인가? 감식 책임자인 다시로가 아사마를 알아보고 살짝 손을 들었다. 일찍 왔네. 기바 계장 쪽에서는 자네가 처음이야. 도쿄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업은요? 다시로가 입을 내밀고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왔어. 곽영현 스태프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들어가지 말래. 작업도 하지 말라는 소리지. 곽영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신세이키 대학 살인사건이 생각나네. 그때도 우리가 쫓겨났지. 소문으로는 곽영현이 감식을 맡았다던데. 다시로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아사마를 물끄러미 보았다. 자네는 뭔가 알지? 곽영현이랑 짜고서 뭔가 몰래 한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쫄병일 뿐입니다. 그래, 뭐 쓸데없는 얘기는 관두자고. 다시로가 손목시계를 봤다. 그건 그렇고 곽영현 녀석들 늦네. 시간이 좀 걸린다고는 했지만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까? 아, 뭐라더라? 전임 스태프 몇 명이 도쿄로 오는 중이라 사람이 모일 시간이 필요하다던데. 전임 스태프란 보레로시에 있는 녀석들일 거라고 아사마는 알아차렸다. 기바와 함께 그곳에서 출발할 때에도 시가 일행은 남아있었다. 가구라가 숨어있던 집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은 전혀 모른다. 사체는요? 아사마가 물었다. 그대로 있어. 손대지 말라니 어쩔 수 없지.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걸 알고 싶으면 관할에게 물어봐. 발견한 사람한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니까. 다시로가 턱짓으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를 가리켰다. 아사마는 남자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관할 경찰서 형사였다. 발견한 사람은 맨션 경비원입니다. 오후 4시 무렵에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형사가 말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쪽으로 쓰러져 있었답니다. 앞에서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뒤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뒤에서요? 그러니까 범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차는 어디 있습니까? 저겁니다. 형사가 가리킨 곳에 하얀색 일본 세단이 있었다. 과연 이 자리에서는 사체가 보이지 않는다. 아사마는 주차장 안을 둘러봤다. 감식 카메라가 설치된 것 같은데 찍힌 건 없나요?
어젯밤 10시쯤에 피해자 차량이 돌아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고 내린 사람은요? 형사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뒷문으로 내린 다음 거주자용 출입문을 이용해 맨션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몸을 숙이고 움직였는지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시 카메라가 무의미하잖아요. 경비원 설명으로는 차량 토리 때문에 설치한 거라 밖에서 온 사람이 차에 접근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거주자는 되도록 찍히지 않게 배려하고 있답니다. 아사마는 한숨을 쉬고 고맙다고 말한 후 다시로에게 돌아왔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아사마가 말했다. 앞으로 딱 5분만 눈 감아 주시겠어요? 다시로가 깜짝 놀랐다. 이봐.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얼빠진 형사놈이 멋대로 들어갔다고요. 과경연 녀석들이 맘대로 설치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정말 맘대로 떠드는구먼.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시로는 손목시계를 봤다. 정말 5분이면 되는 거지? 약속합니다. 절대 패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알았어. 얼른 해치워. 죄송하다고 말하고 아사마는 장갑을 꼈다. 폴리스 라인을 넘으려는데 어이 이거 하고 다시로가 신발 커버를 내밀었다. 차에 다가가자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관할 형사가 말한 그대로였다. 시라토리 리사의 창백한 옆 얼굴이 앞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옅은 파란색 정장을 입었는데 가슴 언저리가 검게 물들어 있었다. 총알이 관통했으리라. 아사마는 운전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체를 찬찬히 관찰한다. 총상 이외에는 외상이 없어 보였지만 옆 얼굴로 시선을 옮겼을 때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귀 뒤에 화상 흔적이 있었다. 틀림없이 하이덴 때문이다. 아사마는 차 안을 둘러봤다. 뒷좌석에 핸드백이 던진 듯 놓였는데 가방이 열려 내용물이 시트에 흩어져 있었다. 범인이 안을 뒤진 흔적일까? 아사마는 운전석 문을 닫고 뒷문을 열었다. 휴대전화, 콤팩트, 립스틱, 약통, 지갑, 여권 같은 게 눈에 들어왔다. 우선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착신과 발신 목록을 확인했는데 영어 이름만이 가득했다. 시라토리 리사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다음으로 지갑을 보니 현금만 없었다. 하지만 아사마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단순 강도처럼 보이게 할 계획이었으리라. 차 안으로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살폈다. 이윽고 시라토리 리사의 정장 주머니에 눈길이 닿았다. 아까는 몰랐는데 살짝 부풀어 있다. 손을 뻗어 안을 더듬었다. 다른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재빨리 착신과 발신을 조사한다. 모굴 K라는 글자가 나왔다. 시라토리 리사는 모굴 K라는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은 모양이었다. 이거다. 아사마는 확신했다. 차에서 나와 휴대전화를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 아사마의 팔을 붙들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기바가 기세등등하게 노려보고 있다. 무슨 짓이야? 계장님. 아사마는 그의 등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다시로가 항복 포즈를 해보이고 있다. 제자리에 돌려놔. 기바가 말했다. 계장님, 부탁입니다. 저한테 딱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게 해주십시오. 바보 같은 소리 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대로 시가 일당이 시키는 일만 하실 겁니까? 진상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보레로에서 계장님도 분하셨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우리는 조종을 당하는 쪽이니까 조종을 하고 싶으면 더 출세하라고 말이야. 출세는 안 해도 되니까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책임은 전부 제가 지겠습니다. 경찰에서 잘리더라도. 기바는 여전히 아사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숨과 동시에 그 눈에서 힘이 사라졌다.
아사마의 팔에서도 손을 뗐다. 부하의 잘못은 내 책임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만둔다. 기바는 혀를 차며 계속 말했다. 다만 하루야. 하루가 지나도 단서를 못 잡으면 휴대전화는 과경연에 넘겨. 적어도 이틀은. 아사마는 매달려 보려다가 기바의 눈이 다시 험악해지자 바로 체념했다. 알겠습니다. 하루 안에 결과를 꼭 내겠습니다. 좋아. 하고 기바는 끄덕였다. 조금 뒤 시가가 10여 명의 스태프를 이끌고 나타났다. 이미 폴리스 라인 밖으로 나온 아사마를 발견하고 시가는 기분 나쁜 미소를 던졌다. 보레로에 가도 도쿄로 돌아와도 만나는군요. 합이 잘 맞는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무시하고 아사마가 물었다. 이번에도 우리를 배제할 생각입니까? 시가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필요한 데는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레로까지 가구라를 체포하러 가셨잖아요. 헛걸음만 했죠. 그쪽 경찰이 그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실망했어요. 가구라가 숨어있던 장소를 조사한 걸로 아는데 뭐 찾은 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시가는 살짝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라고 아사마는 생각했다. 시가는 대답 없이 기바를 봤다. 두 분은 경시청으로 돌아가 대기해 주십시오. 기동 수사팀이 초동 수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우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기바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가는 다시로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금부터 우리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지시할 때까지 차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다시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가는 부하들 쪽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미안하네. 기바가 다시로에게 말했다. 기바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다시로는 아사마를 보고 정말 그쪽은 쫄병에 불과한 것 같군 하고 말했다. 어떻게든 실력 한번 보여줘. 다시로 역시 아사마가 시라토리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은 것을 본 모양이다. 아사마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맨션 지하에서 나온 아사마는 일단 집으로 가겠다며 택시를 탔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도 컸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그는 주머니에서 시라토리 리사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모굴 K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요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아마 전원을 꺼놓았으리라. 아사마는 착신과 발신 이력을 뒤졌다. 시라토리 리사가 아주 빈번하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차례 연락했다기보다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걸어온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딱 한 번 착신이 있었다. 아사마는 지난 며칠의 일을 돌이켜보았다. 이윽고 그 착신은 자신들이 보레로시에 도착한 날 밤이었음을 깨달았다. 틀림없어. 그는 자신의 무릎을 쳤다. 모글 K는 역시 가구라이다. 마지막 착신 때 시라토리 리사는 가구라에게 보레로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질 거라고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 덕에 그는 은신처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했으리라. 그 전에도 몇 번 가구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경찰의 손을 벗어났다. 아사마는 누군가 그에게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시라토리 리사의 소행이라고 추리했는데 아무래도 마침 모양이다.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른다. 이전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 개인적 사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녀는 DNA 수사 시스템을 배우러 일본에 왔다고 들었다. 어쩌면 그 연구 내용에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구라가 보레로에 간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사마는 자기 맨션 앞에서 택시를 내렸다. 시라토리 리사의 주거지와 비교하면 똑같이 맨션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울 정도로
낡은 건물이었다. 게다가 4층까지밖에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다.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문을 열었다.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어 절로 얼굴이 찌푸려진다. 세면실에서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몸을 좀 담그고 싶었지만 그러고 있는 시간도 아까웠다. 무엇보다 기바에게서 얻은 건 24시간뿐이었다. 문을 열어놓은 채 뜨거운 물로 샤워만 했다. 시라토리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머리를 감으면서 생각한다. 총탄을 조사해보기 전에는 단언할 수 없지만 아마 다떼시나 남매를 죽인 범인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가구라가 용의자로 의심을 받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가 시라토리 리사를 죽이는 건 말이 안 된다. 가구라에게 그녀는 귀중한 정보 제공자이고 무엇보다 지금은 도망치기에도 바쁘다. 머리에 묻은 샴푸를 모두 씻었을 때 세면실에서 낯선 멜로디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욕실에서 뛰어나왔다. 발끝을 문턱에 부딪혔지만 아픔을 느낄 틈도 없다. 벗어던진 옷을 뒤져 시라토리 리사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착신 표시는 공중전화라고 되어 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네 라고 대답했다. 시라토리 리사의 전화입니다. 라고 말을 이었다. 상대는 침묵했다.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생각하는 모양이다. 가구라인가? 아사마가 물었다. 상대가 숨을 죽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맞다. 기다려. 끊지 마. 내 이야기를 들어. 하지만 전화는 딸깍 하고 끊겨버렸다. 아사마는 한숨을 쉬고 휴대전화를 세면대에 올려놓았다. 낙담하지는 않았다. 방금 전화한 사람이 가구라라면 반드시 한 번 더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시라토리 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으리라. 타월로 젖은 몸을 닦고 새 속옷을 입었다. 옷장을 열고 세탁한 셔츠를 찾는데 조금 전 멜로디가 다시 들렸다. 예상대로였다. 전화를 받고 네 하고 말했다. 당신 누구지? 가구라의 목소리이다. 틀림없다. 나야. 모르겠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아사마 형사?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답.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하지. 가구라, 맞지? 하지만 상대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왜 이 전화를 당신이 받지? 하고 물었다. 역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으리라. 여러 사정이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어디에 있나? 전화기에 숨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놀리는 건가? 내가 도망자라는 사실은 당신이 제일 잘 알 텐데. 시간 벌려고 해도 소용없으니까 빨리 시라토리 바꿔. 시간을 벌어? 내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려는 거겠지. 아니, 벌써 알아냈으려나?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했을 텐데. 경찰이 왔을 때쯤엔 이미 나는 여기에 없을 거니까. 그렇게 쉽게 잡힐 장소도 아니고. 자, 빨리 시라토리 리사를 바꿔. 아니면 전화 끊겠어. 시라토리가 필요한 거지. 당신과 이야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전화를 끊으리라. 그리고 2번 다시 걸지 않을 것이다. 아사마는 어쩔 수 없이 얘기했다. 살해당했어. 뭐? 시라토리 리사는 살해당했어. 조금 전 맨션 주차장에서 사체가 발견됐어. 등에 총을 맞았지. 가구라가 침묵했다. 그러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듯하다. 전화는 끊지 말라고. 아사마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공중전화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침착해야 해. 속지 말자. 냉정하게 판단하자. 가구라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사마의 말을 믿어도 좋을까? 하지만 분명 시라토리 리사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게 아니면
형사가 전화를 받은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가구라는 주위를 살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다. 당연했다. 이곳은 현에서도 가장 승객이 많은 역이었다. 설령 역탐지로 위치를 알아냈다 해도 경시청에서 현경본부 그리고 현직 경찰서까지 연락이 내려오는데 몇 분쯤 걸릴 것이다. 전화를 끊고 바로 역 구내를 떠나면 경찰에게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고 가구라는 판단했다. 경찰은 가구라가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아마 전차를 탔다고 생각할 것이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 가구라, 듣고 있나? 아사마가 물었다. 듣고 있다. 시라토리 리사가 누구에게 살해당했지? 몰라. 난 다테시나 남매를 죽인 범인의 짓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나? 지휘를 맡은 사람은 시가야. 자네는 모르겠지만 수사권은 이미 한참 전에 경찰청으로 넘어갔어. 우리는 쫄병 이하의 부속품 취급을 받고 있지. 부속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거기 시가 소장님 있으면 바꿔줘. 없어. 여기는 내 방이야. 이 전화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나와 계장님 뿐이야. 시가 소장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아니야. 휴대전화는 시라토리 리사가 자네와 연락하는 데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몰래 가져왔어. 언젠가 자네가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지. 경찰청과 과경연을 따돌리고 나를 체포할 셈인가? 오해하지 마. 나는 자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네는 누군가가 아마 진범이 쳐놓은 덫에 걸렸겠지. 글쎄, 방금도 말했지만 나는 다테시나 남매를 죽인 범인과 시라토리 리사를 죽인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해. 자네가 범인이라면 전화를 걸 이유가 없지. 애당초 이 전화를 회수하지 않았을 이유도 없고. 안 그래? 가구라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형사가 하는 말이 진짜일까? 믿어도 될까? 하고 설핏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 지금 어디 있나? 아사마가 물었다. 이번에는 가구라가 비웃어줄 차례였다. 대답할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역탐지는 어떻게 됐어? 그런 짓 안 한다니까. 뭐 됐어. 지금 어디에 있든 도쿄로 오는 길이겠지. 그나저나 잘도 도망쳤어. 사실 우리도 오늘 아침까지 거기 있었어. 자네가 도망쳐서 현경 본부장은 아주 파랗게 질렸는데. 가구라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주위를 둘러봤다. 경찰이 나타난 것 같진 않았다. 왜 내 전화를 기다렸지? 그야 당연히 진상을 알고 싶으니까. 사건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나름대로 분명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핵심에 다가가면 시가가 전부 감춰. 경시청 윗사람들도 우리 같은 말단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하지만 나도 아는 건 좀 있어. 이번 사건은 DNA 수사 시스템과 관련이 있지. 그렇다면 자네에게 듣는 수밖에 없지 않나. 자네 힘이 필요해.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해봐야 어쩔 도리가 없어. 나도 뭐가 뭔지 모른 채 도망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잡자는 거야. 자네도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 없잖아. 게다가 시라토리 리사라는 동료마저 잃었어. 그녀의 정보 제공 없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생각이지?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절대 나쁜 일은 없을 거야. 내 말을 믿어. 자네가 사는 길은 그것뿐이야. 타임 오버. 가구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역에서 나와 인도에 세워놓은 자전거에 탔다. 역 앞에는 간선도로가 있고 그 너머는 화려한 번화가 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도로를 건너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역 쪽을 돌아봤다. 자전거에서 내리지는 않았다. 경찰이 오는 것 같으면 바로 달려야 한다. 치쿠시의 도움을 받아 보레로를 탈출한 후에는 오로지 자전거 페달만 밟았다. 이동거리는 100km가 넘었으리라. 이대로면 내일 아침쯤 도쿄에 도착할 것이다. 문제는 도착해서 어떻게 하느냐였다. 아사마가 지적했듯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시라토리 리사뿐이었다. 그녀와 접촉하는 것만을 목표로 배고픔을 참으면서 페달을 밟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시라토리 리사가 살해당했다. 물론 아사마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녀가 죽었다고 속이고 가구라를 회유할 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살해당한 게 사실이라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 아니면 도의 심정으로 아사마와 손을 잡아볼까? 그 외엔 이미 아구는 하나도 없다. 시가나 미나카미도 가구라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도 없다. 스즈란. 그녀만은 가구라를 믿어주었다. 아니, 그녀가 믿은 사람은 류였을까?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된 날, 스즈라는 류와 함께 있었으리라. 캔버스에 그녀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신호가 여러 번 바뀌고 그때마다 엄청난 인파가 교차로를 지나갔다. 아무도 가구라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옆 건물에 설치된 디지털 시계를 봤다. 여기 멈추어선지 이미 10분 가까이 지났다. 역 탐지를 했다면 한참 전에 경찰차가 모여들었을 것이다. 아사마는 거짓말하지 않은 걸까? 적어도 역 탐지에 관해서는. 가구라는 핸들을 고쳐잡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공중전화를 찾으면서 인도를 달렸다. 10년 전에 비해 공중전화는 5분의 1로 줄었다.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10분쯤 달렸을 때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안에 들어가 시라토리 리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만약을 대비해 번호를 메모해 두길 잘했다. 호추름이 울리기 무섭게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안 왔지? 아사마가 말했다. 역탐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같군. 하지만 아직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주겠나? 당신이 해줄 일이 있어. 믿을지 말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지. 좋아. 뭘 하면 되겠나? 우선 신세이키 대학병원으로 가. 뇌신경과 병동 5층에 내가 사용하던 방이 있어. 열쇠는 미나카미 교수가 관리하지만 아마 경비실에도 있을 거야. 가능한 한 아무도 모르게 갔으면 좋겠어. 그 방에 들어가면 연락 줘. 잠깐만. 연락을 달라니. 어디로 어떻게? 자네 휴대전화 없지 않나? 여러 사정이 있어서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가 없어. 연락은 메일로 받지. 지금부터 말하는 주소를 메모하도록 해. 가구라는 메일 주소를 댔다. 업무용 메일 중 하나이다. 병원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서두르면 30분은 안 걸릴걸. 그럼 30분이 지나면 메일 체크를 시작하지. 당신 연락을 받으면 내가 전화를 걸고. 알았어. 그럼 부탁하지. 가구라는 전화를 끊고 부스 밖으로 나왔다. 다시 주위를 살폈다. 경찰이나 경찰차는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게 간판을 살피면서 이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대형 서점 앞에서 멈췄다. 간판 구석에 PCS라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퍼스널 컴퓨터 서비스의 약칭으로 돈을 내면 컴퓨터를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자전거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과 컴퓨터 기록 장치를 진열한 선반이 늘어서 있다. 종이에 인쇄된 책은 전부 없어질 거라고들 했지만 지난 10년간 조금도 줄지 않았다. 안에 컴퓨터 코너가 있었다. 가구라는 카운터에 있는 점원에게 다가가 이용 신청을 했다. 점원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물었다. 범죄 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가구라는 전자메일과 전화 프로그램만 신청했다. 이 정도면 신분증 제시는 필요 없다. 전자메일은 웹메일이 아니면 익명성이 없고 전화 프로그램은 공중전화와 같아서다. 컴퓨터 코너는 비어 있었다. 가장 끝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전자메일 프로그램에 필요사항을 적은 후 시계를 봤다. 아사마와 통화를 끝낸 지 딱 30분이 지나 있었다. 시험 삼아 메일을 체크해봤다. 그러자 바로 반응이 있다. 지금 막 도착 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본문에는 그림 앞에 있다. 연락을 기다린다. 아사마 라고 적혀 있다. 틀림없이 그 방에 있는 모양이다. 가구라는 이어폰과 마이크를 장착하고 전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시라토리 리사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호출음이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연인의 전화를 기다리는 기분이네. 아사마가 나쁘끄러운 소리를 했다. 열쇠는 누구에게 빌렸지? 경비원 도야마 씨. 내가 온 건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건 됐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지? 그럴 거야. 자, 다음은 뭘 하면 되나? 빨리 말해줘. 어려운 일은 아니야. 거기 있는 그림을 좀 촬영해줘. 하얀 옷을 입은 여자아이 그림? 맞아. 찍으면 메일로 보내줘. 받으면 내가 다시 연락하지. 오케이. 아사마의 대답을 듣고 가구라는 일단 전화를 끊었다. 이 단계에서 역탐지를 당하면 도망칠 방법이 없지만 이 형사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실 다른 방법도 없었다. 1분 후 그는 다시 메일을 확인했다. 기대대로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열어보니 액정 화면에 그리운 그림이 나타났다. 아니, 그리운 건 그림이 아니라 스즈란이다. 헤어진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림 속 스즈란은 가구라의 기억 그대로였다.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화가를 완전히 믿는 듯한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하얀 원피스도 기억 그대로였다. 왜 그녀는 늘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을까 하고 가구라는 생각했다. 언제 만나든 같은 옷이었다. 게다가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았다. 그림 속의 하얀 원피스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원피스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었다. 가구라는 화면을 확대했다. 이윽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그려진 종이 봉투였다. 주머니 밖으로도 보인다. 저 종이 봉투는 가구라는 기억을 파고들었다. 잠시 후 자신도 똑같은 봉투를 본 적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살아있는 다테시나 남매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남매의 방에서 그 봉투를 봤다. 가구라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아사마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가구라도 사건의 진상을 모른다. 누군가의 함정에 걸려 도망치고 있을 뿐이다. 휴대전화가 착신을 알렸다. 아사마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그림 사진은 받았다. 가구라가 말했다. 왜 그러는데? 그 그림이 뭔데? 설마 이런 일까지 시키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줄 생각은 아니겠지? 하고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도 몰라. 그래서 단서를 얻으려 하는 거야. 이 그림이 단서가 될까? 아사마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눈앞에 있는 캔버스를 올려다봤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그려져 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이제까지 수사 과정에서 만난 적 없는 인물이다. 도대체 이 여자아이는 누구야? 우와, 가구라가 놀리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전혀 모른다고? 정체나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당신들 수사 능력 의외로 별거 아닌가 보네. 아사마는 화가 나서 다시 캔버스를 노려봤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게 없었다. 괜한 소리는 그만 떠들고 누구야? 가구라는 키득키득 웃고는 말했다. 이름은 스즈란. 스즈란? 본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주 최근까지 함께 행동했어. 도쿄역에서 만나서 둘이 보레로까지 함께 갔으니까. 보레로라면 열차로? 맞아. 당연한 거 아닌가? 아사마는 당혹스러웠다. 가구라가 티켓 2장을 사서 승차한 사실은 도쿄역 감시 카메라로 확인했다. 하지만 판매원이 가구라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가구라는 옆자리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고도 했다. 경찰이니까 차장이나 판매원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움직인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가구라는 슬쩍 깔보는 투로 말했다. 아사마는 머릿속으로 열심히 단어를 찾은 다음 입을 열었다. 판매원한테 들었어. 자네 도시락을 2개 샀다고. 뭐야, 역시 알고 있잖아. 2개 샀지. 그런데 스즈라는 모른다고? 옆에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사마는 입술을 축이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랬나? 가구라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아사마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가구라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진심으로 둘이 열차를 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 왜 그러지, 아사마 형사? 가구라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대체 누구지? 자네와는 무슨 관계인가? 그걸 몰라. 끝까지 정체불명이었어. 그 말은 지금은 없단 말인가? 없어.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헤어졌어.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가구라의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가라앉았다. 정체불명의 사람과 계속 함께 있었다는 건가? 그건 설명하기 힘들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 주위에 있었으니까. 왠지 나를 잘 알고 있었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은 아니었지만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귀찮군. 자네 자신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인격 말인가? 아사마가 말하자 침묵이 흘렀다. 한참 동안 숨소리만 들렸다. 그렇군. 경찰이 내 증상에 대해 미나카미 교수에게 못 들었을 리가 없지. 맞아. 내게는 다른 인격이 있어. 류라는 인격이지. 스즈라는 류의 지인이야. 연인이라고 해야 좋을까? 이 그림은 류가 그렸군. 그래.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되었을 때 내 몸은 류가 사용하고 있었어. 그 그림은 그때 류가 그린 거야. 나도 그림을 보고 처음으로 스즈란을 알게 되었어. 류는 어디서 스즈란을 만났지? 그 방인 것 같아. 여기? 아사마는 실내를 둘러봤다. 문과 창문, 그리고 그림 여러 장과 화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뿐 살풍경한 방이다. 류는 깨어나면 그 방에서 그림만 그렸어.
다른 어디에도 가지 않고 스즈란도 류와 거기서 만났다고 했어. 그 외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질 않았지. 가구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사마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가구라는 스즈란이라는 소녀가 실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그런 인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즉, 열차 속에서 그가 말을 건넨 상대는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각인 것이다. 어쩌면 류가 먼저 환각을 봤을지도 모른다고 아사마는 생각했다. 그것이 가구라의 두뇌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그림은 단순히 류의 환각을 구현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데서 가구라와 잡담을 나누어 봤자 해결책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에게 스즈란이 환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선결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극히 곤란한 문제다. 정신과 의사도 아닌 자신이 멋대로 이야기해도 될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스즈라는 거기에 있었어. 가구라가 말했다. 늘 류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다더군. 하지만 그날은 류가 그녀의 모습을 그렸지. 잠깐만, 이 병원의 보안 시스템은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잖아. 그건 나도 이상해.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감시 카메라를 속인 것 같아. 실제로 스즈란이 그 방에 있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왔다는 증거가 있나? 이 그림은 류의 상상이 아닐까? 그럴 리 없어. 가구라가 곧바로 부정했다. 왜 그렇게 단언하지?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한참을 스즈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림을 잘 봐. 하얀 원피스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지. 아사마는 캔버스로 시선을 돌렸다. 가구라의 말이 맞았다.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상자 같은 건가? 상자가 아니라 봉투야. 납작한 봉투. 아, 그러고 보니 봉투 같네.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거지? 사건 발생 직전까지 다테시나 남매의 방에 있던 물건이야. 틀림없어. 이게? 아사마가 엉덩이를 들어 그림의 얼굴을 가져갔다. 그림에 그려져 있다는 건 곧 누군가 남매 방에서 가져왔다는 뜻이지. 류가 그랬을 리는 없으니 남은 사람은 스즈란 뿐이야. 잠깐만. 자네는 다테시나 남매 방에서 이 봉투를 봤지. 그 기억 때문에 류가 그려넣은 게 아닐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아니지. 왜? 류는 내가 본 건 그리지 않으니까. 자신이 본 것만을 그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마음에 담긴 것만 그린다고. 그 점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림의 봉투를 그렸다는 건 그 방에 그 봉투가 있었다는 말이야. 조금 초조해진 듯한 가구라의 말을 듣고 아사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 데서 그림을 바라봤다. 그러고 보니 경비원 도야마가 말한 적 있다. 지인에게서 받은 초콜릿을 다테시나 남매한테 줬더니 며칠 뒤에 여동생이 무척 좋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그러나 초콜릿이 아니라 포장한 봉투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파란 줄무늬에 작은 리본이 달린 봉투. 도야마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스즈란이라는 소녀가 류와 가구라가 만들어낸 환각이라면 이 방에 뭔가를 가지고 올 수 없다. 스즈란은 실제하는 인물이란 말인가? 아사마 형사, 듣고 있나? 가구라가 불렀다. 아, 듣고 있어. 그래서 이 봉투가 뭔데? 왜 스즈란이 봉투를 가지고 왔는지는 몰라. 하지만 원래 다테시나 남매방에 있었으니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었을 거야. 어쩌면 스즈란이 다테시나 남매에게서 부탁받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봉투를 좀 찾아주면 좋겠어. 찾으라니 어디를? 남매의 방은 과경연 녀석들이 철저하게 조사했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놓쳤을 리 없어. 아사마 형사, 계속 같은 말 좀 하게 하지 마.
봉투는 남매 방에 없어. 그 방에 있다고. 지금 당신이 있는 방에. 지금 이 방에? 아사마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다시 실내를 둘러봤다. 벽 쪽에 그림 도구와 붓, 팔레트, 사용하지 않은 캔버스, 나무 틀 재료, 공구함 같은 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림 속 봉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건 어디에도 없어. 그럴까? 아주 중요한 곳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방에 뭔가를 숨긴다고? 아사마는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떠올라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스즈란이라는 소녀가 그려진 그림을 향해 있었다. 이 그림 밑에 드디어 알아차린 모양이네. 가구라가 말했다. 거기밖에 없어. 잠깐만 기다려. 아사마는 이젤에 다가가 캔버스 표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딱 한 군데가 부풀어 있었다. 그림 뒤로 돌아갔다. 캔버스는 나무 틀의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중이군. 아사마가 읊조렸다. 뭐라고? 캔버스가 나무 틀의 이중으로 겹쳐져 있어. 게다가 그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사이에 넣은 것 같아. 가구라가 휘파람을 불었다. 역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아사마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고 캔버스를 이젤에서 내렸다. 공구함에서 벤치를 꺼내와 나무 틀에 캔버스를 고정한 못을 뽑았다. 못 몇 개가 쉽게 뽑혔다. 예상대로다. 그림을 완성한 후 캔버스의 일부를 나무 틀에서 벗겨낸 것이다. 두 장은 캔버스 사이에서 정말로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봉투가 나왔다. 그림과 똑같았다. 봉투 안을 확인한 후 아사마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찾았어. 사진을 보낼까? 아니면 영상 통화로 바꿀까? 그럴 필요는 없어. 내용물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가구라가 말했다. 카드지? 알고 있었나? 아사마가 손에 든 물건을 보면서 물었다. 최신형 기록 매체이다. 카드는 금빛으로 반짝였다. 이게 뭐야? 다테시나 사키가 마지막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거야. 명칭은 모굴인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나도 몰라. 시라토리 씨는 그걸 찾고 있었어. 내게 찾아달라고 했지. 그랬군. 그래서 자네가 도망치게 도와준 거로군. 그런데 왜 보레로 같은 데를 갔나? 그 마을은 다테시나 남매의 고향이야. 비밀리에 별장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거기에 모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 별장이 가구라의 은신처였던 모양이다. 아마 그녀를 죽인 범인도 그 프로그램을 찾고 있을 거야.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구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됐어.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그녀가 살해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걸 발견하게 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 자, 다음은 어떻게 하지? 이 카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미리 말해두는데 무리한 일은 시키지 마. 컴퓨터 같은 거 잘 몰라. 당신이 컴퓨터 기사여도 별로 다를 거 없어. 내용을 알려면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해. 제일 좋은 방법은 특수 분석 연구소에 숨어 들어가는 거지만 그건 안 돼. 시라토리 리사 살해 사건 때문에 오늘 밤에는 시가 일당이 모여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거기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네. 여기? 아사마가 주위를 둘러본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건물 말이야. 다테시나 남매가 쓰던 컴퓨터가 있을 거야.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 아사마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이, 금방 얘기했지. 내게는 무리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지시할 테니까. 영상 통화로 바꿔서 내게 화면을 보여주면 돼. 아사마가 한숨을 쉬었다. 참 쉽게 얘기하는군. 다테시나 남매방에 좀 들어가 주겠어? 뭐 해보지. 일단 전화를 끊고 침입에 성공하면 연락하지.
아사마는 전화를 끊은 다음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경비원 도야마에게 걸었다. 조금 전 들어올 때 번호를 알아두었다. 예, 도야마입니다. 목소리에 약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사마입니다.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일은 마치셨습니까? 5층에서 할 일은 끝냈습니다. 다만 7층에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열쇠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VIP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사마는 전화를 끊고 카드가 담긴 봉투 안주머니에 넣은 뒤 방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정면에 있는 문은 굳게 잠겨 있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얼마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비원 제복을 입은 도야마가 나타났다. 아사마는 우선 5층 방에 들어갈 때 사용한 열쇠를 돌려주었다. 그 방에 찾으시던 물건이 있었습니까?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그림 도구 같은 것만 있던데요. 그러게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뭐 단순한 확인이죠. 7층에도 남은 게 없을 겁니다. 과경연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도야마가 문 앞에 있는 정맥 인증 패널에 손목을 대자 조용히 문이 열렸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복도가 안쪽으로 뻗어 있었다. 도야마는 조금 전과는 다른 열쇠를 내밀었다. 이게 이 방 열쇠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경비실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하고 돌아가려는 도야마를 아사마가 불러세웠다. 괜한 말씀이지만 이번 일은 경찰청이나 과경연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도야마가 씩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아사마는 장갑을 끼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연다. 실내는 캄캄했다. 더듬어 불을 켰다. 이런 하는 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 도야마의 말대로였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본 방대한 자료와 사무기기가 깨끗이 사라졌다. 시가 일당이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들은 보레로에서도 가구라가 숨어있던 곳을 철저히 조사하려 했다. 가구라의 말로는 그곳은 다테시나 남매의 별장인 모양이었다. 살인사건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무언가 찾고 있다. 이건가? 아사마는 옷 위로 안주머니를 눌렀다. 가구라는 손가락 끝으로 계속 책상을 두드렸다. 아사마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다. 그는 다테시나 남매 살해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원이니 VIP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모구를 찾았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테시나 남매가 킬 노이먼이라는 수학자에게 보낸 메일이 떠올랐다. 잘못과 참회의 선물이라는 말을 썼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테시나 남매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모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정이란 플래티나 데이터를 찾아내는 일이라. 어떤 천재 프로그래머라도 실수는 한다. 그 실수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더라도 보통 참회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테시나 남매는 의도적으로 DNA 수사 시스템에 어떤 결함을 심어 놓았을까? 설마 싶었지만 그것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가구라는 다테시나 고사쿠와 나는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날은 특이하게도 볼 일이 있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 만나자마자 시스템은 어떠냐고 물었다. 순조롭지만 검색에 걸리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고 가구라는 대답했다. NF13을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다테시나 고사쿠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것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남매는 그 직후에 살해됐다. 그들은 NF13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 원인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DNA 수사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심은 결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다 맞는다. 그 결함을 수정하는 것이 모굴이고 모굴로 플래티나 데이터라는 것을 끄집어낸다면 NF13의 정체도 판명이 될 것이다. 가구라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된 이유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NF13의 범행이 이어지자 그들은 모구를 사용해 시스템의 결함을 바로잡으려 했다. 다테시나 고사쿠는 분명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가구라를 불렀으리라. 하지만 그 사실을 안 NF13은 그를 막기 위해 남매를 살해했다. 가구라는 이마에 손을 대고 머리를 기울였다. 여기까지의 추리에 큰 모순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있다. NF13은 어떻게 다테시나 남매가 하려는 일을 알아냈을까? 애당초 남매는 왜 시스템에 그런 결함을 넣었을까? 다테시나 사키의 옷에 가구라의 머리카락이 붙어있던 이유도 알 수 없다. 그 샘플을 가구라라고 판명한 것도 시스템 결함 때문일까? 샘플? 가구라는 고개를 들었다. 최근 누군가 샘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누구였더라? 시라토리 리사이다. 다테시나 남매 별장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가 먼저 물었다. NF13에서 채취한 샘플은 어디에 보관 중이냐고. DNA 정보를 전자화한 디플레이트가 아니라 샘플 그 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할 셈이었을까? 샘플을 시가소장은 모르게 꺼내고 싶다고도 했다. 어쩌면 생각을 더하려고 할 때 컴퓨터가 메일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아사마가 보낸 것이었다. VIP실에 무사히 들어간 모양이다. 가구라는 전화를 걸었다. 시가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아사마가 말했다. 이 카드 말이야. 그런 흔적이 있나? 자, 한번 봐. 잠시 후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나왔다. 영상 통화로 바꾼 모양이다. 약간 흐릿하지만 화질은 나쁘지 않다. 다테시나 남매가 사용하던 책상이 나타났다. 보여? 아사마가 물었다. 잘 보여. 과연 자료는 남김없이 가지고 갔군. 메모리에 전자책 리더기, 노트북까지 모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이 녀석이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아사마가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였다. 컴퓨터 단말기가 나타났다. 그건 개인 컴퓨터가 아니야. 슈퍼컴퓨터 단말기이지. 본체는 한층 아래에 있어. 그런 사정이 있었군. 시가도 슈퍼컴퓨터까지는 못 가져갔군. 아사마가 신이 나서 말했다. 시가도 카드를 찾는 게 아니냐는 아사마의 추리에 가구라는 동감했다. 하지만 시가 역시 다테시나 사키가 살해된 시점에서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개발한 모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가구라는 시가에게서 뭔가 짚히는 게 없느냐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게 연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어떤 타이밍의 시가는 모굴의 정체를 알았다. 언제일까? 시라토리 리사라고 가구라는 생각했다. 그녀가 온 시기와 타이밍이 일치한다. 시가는 그녀에게서 모굴에 대해 들었을까? 아니, 그건 아니다. 그녀는 분명히 시가를 제외하려 했다. 혹은 반대일지도 모른다. 시가는 DNA 수사 시스템을 배우러 미국에서 왔다는 여자에게 의심을 품고 시라토리에 대해 조사한 게 아닐까? 그 결과 모굴과 그 정체를 알게 됐다고 보면 이치가 맞는다. 어이,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지시하라고. 아사마가 재촉했다. 아니, 잠깐 추리하고 있었어. 추리? 어떤? 이렇다 할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전제하고 가구라는 방금 생각한 것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사마는 그렇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 추리 맞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납득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 예를 들면 우리 수사에 갑자기 방해가 시작된 거 말이야. 다테시나 남매 살인사건 수사를 경찰청이 극비로 진행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녀석들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뒤쫓던 NF13 수사까지 지휘하려 들었지. NF13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거야. 자네 신병을 확보하라고 우리를 보레로에 보냈으면서 별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도 이 녀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아. 모니터에 파란색과 하얀색의 줄무늬 봉투가 보였다. 아사마가 카메라 앞에 놓은 모양이다. 틀림없어. 그날 그 방에서 본 거야.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되기 몇 시간 전에. 두 사람은 위험을 감지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카드를 자네에게, 아니 류에게 맡기기로 했겠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그 그림에 숨겼을 거야. 봉투 그림은 류 나름의 메시지겠지. 하지만 말이야, 아사마가 목소리 톤을 떨어뜨렸다. 스즈란이라는 소녀는 도통 모르겠어. 다테시나 남매와 어떤 관계였을까? 확실히 그건 수수께끼야. 남매가 몰래 그 소녀와 만났다는 건 분명해. 남매는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 비밀 연락책으로 활용했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스즈란이 우연히 류와 만나서 친해졌고, 가구라는 이제까지의 일을 돌아보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설명을 전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바로바로 응답하던 아사마가 왠지 침묵했다. 가구라가 불렀다. 아사마 형사, 왜 그러지? 아니야. 정말 그럴까 싶어서. 그럴까 싶다니. 만약 그렇게 드나들었다면 언젠가 누군가는 봤을 텐데. 그렇지만 실제로 드나들었어. 그러니까 그림 밑에 카드가 숨겨져 있지. 아닌가? 이거 말고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알았어.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하지. 일단 지금은 이 내용을 아는 게 먼저니까. 화면에 아사마의 손가락이 나타나 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툭툭 쳤다. 찬성이야. 상세한 추리는 나중에 하고 얼른 작업 시작하지. 우선 컴퓨터를 좀 켜줘. 컴퓨터를 잠에서 깨워야지. 어이, 나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컴맹이라고? 알아. 카메라를 컴퓨터 가까이에 대줘. 아니, 그건 너무 가까워. 단말기와 모니터를 다 보고 싶어. 오케이, 그 위치가 좋겠어. 당신은 의자에 앉아. 나는 서 있는 게 좋아. 좋지 않아. 일단 내 말대로 해. 한숨 소리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앉았어. 다음은 뭐야? 다리라도 꼴까? 다리는 상관없어. 팔걸이에 양팔을 올려놔. 이렇게? 다음 순간 피아노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연주되었다. 그와 동시에 모니터에 헬로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이게 뭐지? 아사마는 깜짝 놀랐다. 컴퓨터 가동은 완료됐어. 다테시나 남매는 자기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컴퓨터에 이런저런 장치를 해놓았지. 놀라게 좀 하지 마. 그래서 다음은 뭘 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읽어드려야지. 그 전에 봉투에서 카드를 꺼내야 하고. 꺼내는 방법은 아나? 왼손으로 봉투를 쥐고 오른손으로 열어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카드를 꺼낸다. 이렇게 하면 되나? 왼손과 오른손 사용 방법이 반대지만 괜찮아. 농담을 하면서 가구라는 자신이 아사마라는 형사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이었지만 모니터에 금색 카드를 쥔 손이 나타났다. 이걸 어떻게 해? 어디에 넣나? 키보드 오른쪽 끝 맨 위에 있는 키를 눌러. 그러면 트레이가 열릴 거야. 열리면 카드를 놓고 다시 한번 같은 키를 누르고 다음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지. 오케이. 오른쪽 끝에 맨 위. 아사마의 손이 지시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모니터에 비쳤다.
카드를 넣은 지 몇 초 후 건너편 모니터에 복잡한 기하학 도형이 몇 개 나타났다. 어이, 알 수 없는 것들이 화면 가득 나왔어. 알고 있어. 도형 하나하나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이야.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볼까? 키보드는 사용할 줄 아나? 아니면 전혀 못하나? 아사마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 어떻게든 해보지. 힘내줘. 상대는 천재가 만든 프로그램이야. 긴 여행이 될 거야. 실제로 거기서부터는 쉽지 않았다. 아사마는 자신이 말한 것만큼 컴맹은 아니어서 가구라의 지시를 제법 매끄럽게 실행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무수한 실이 얽힌 것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시행착오가 1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사고가 일어났다. 아사마가 가구라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해버린 것이다. 화면상의 도형이 격렬하게 형태를 바꾸며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아, 큰일 났다. 복주하는데 어떡하지? 아사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침착하라고 말을 걸려던 순간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얽혀있던 실이 풀리듯 모듈들이 정연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이윽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가구라에게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그는 숨을 삼켰다. 화려한 색채를 흩뿌리면서 입체 도형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다. 게다가 거기에 숫자와 문자가 배열되거나 얽히기도 했다. 아사마는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맞는 듯 했다. 그 증거로 가구라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아사마의 일처리가 느려 침묵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는 이 화면에서 뭔가를 읽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침묵은 몇 분간 계속되었다. 마침내 가구라가 중얼거렸다. 놀랍군. 도대체 뭔데? 이 녀석의 정체를 알았나? 대충은 아무래도 엄청난 물건인 것 같아. 내가 제대로 읽었다면 말이야. 가구라가 바로 말을 이었다. 아니, 틀릴 리가 없어. 이걸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어. 무슨 소리야? 설명해줘. 가구라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말로만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 확증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해. 테스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DNA 수사 시스템을 훑어보는 거지. 틀림없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잠깐만. DNA 수사 시스템을 쓰려면 특수 분석 연구소에 침입해야 해. 그건 불가능해. 알아. 하지만 정면 돌파해야지. 침입할 수 없다면 현관으로 들어가야지, 당당하게. 시가와 협상하겠다고? 문자 그대로 이 카드를 가지고? 맞아. 아사마 형사, 협력해 줄 거지?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아사마는 컴퓨터 화면을 향해 있는 휴대전화를 위에서 들여다봤다. 가구라의 모니터에 그의 얼굴이 크게 거꾸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 좋아, 그럼 만날 장소를 정하지. 특수 분석 연구소에. 가구라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아사마의 품속에서 벨이 울렸다. 자신의 휴대전화였다. 영상통화에는 시라토리 리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비원 도야마였다. 큰일 났습니다. 과경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과경연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왔느냐고 물어서 일단은 아무도 안 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구라에게 사정을 짧게 전했다. 그거 큰일이네. 빨리 카드를 회수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꺼줘. 가구라가 지시를 내렸다. 아사마는 들은 대로 조작했고 튀어나온 카드를 안주머니에 넣었다. 특수 분석 연구소 옆에 하리마 운수라는 간판을 건 창고가 있어. 2시간 후에 거기서 만나지. 가구라가 말했다. 자네 2시간 안에 도쿄로 올 수 있나? 어떻게든 할 테니까.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기나 해. 발견되어 모구를 빼앗기면 끝장이야.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복도를 달려 엘리베이터 홀로 나왔다. 엘리베이터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다. 몸을 돌려 반대쪽으로 향했다. 막다른 곳에 문이 있었다. 그곳을 통해 비상 계단으로 나갈 수 있다. 다테시나 남매를 살해한 범인의 도주 경로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순간 뒤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였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면서 왜 과경연 인간들이 왔는지 생각했다. 도야마에 따르면 누가 왔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뉘앙스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사마가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듯 했다. 5층에서 4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때였다. 갑자기 4층 문이 열렸다. 아사마는 걸음을 멈추고 방어 태세를 취했다. 상대가 과경연 인간이라면 완력을 써서라도 도망쳐야만 한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인물이었다. 그 매부리코는 낯이 익다. 뇌신경과 교수인 미나카미였다. 미나카미는 아사마가 있는 것을 안다는 듯 천천히 올려다봤다. 당황한 기색도 아니다. 살짝 웃음을 지으며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아직 내려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미나카미의 말에 아사마는 의아해졌다. 네? 과경연 인간이 한 사람뿐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잠시 제 방에 계시죠. 미나카미가 재촉하듯 문 안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래도 경계를 풀지 않은 아사마를 보고 미나카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가구라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나? 아사마는 그제야 안심했다. 가구라는 이 인물이라면 협력해 주리라 판단한 모양이다. 자, 어서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사마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 정신분석연구실이라는 표시가 있는 출입구를 지나갔다. 세 번째 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된 직후, 두 번째는 가구라가 도주한 후였다. 진찰실이라기보다는 품격 높은 소회의실 같은 방에서 아사마는 미나카미와 마주 앉았다. 벽에는 캐비닛과 선반이 늘어서 있다. 선반에 놓인 검은 가죽 가방은 아주 오래된 애용품인 것 같았다. 사정을 안다고는 했지만 가구라와 찬찬히 얘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 매우 당황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당신을 숨겨달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나카미는 포트의 뜨거운 물을 찻주전자에 따르면서 말했다. 손놀림이 매우 차분했다. 과경연 사람은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렇다면 한동안 여기 있는 게 낫겠다고 아사마는 생각했다. 미나카미는 아사마 앞에 찻잔을 놓았다. 가구라는 그렇다 치고 형사님도 도망자 신세십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과경연이나 경찰청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구라와 연락한 것도 그쪽에는 비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발견되면 안 되죠. 아, 하고 반응했지만 미나카미는 전혀 납득 못했다는 표정으로 차를 마셨다. 당신과 가구라군이 손을 잡았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군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와 가구라만이 사건의 배후를 알아차렸습니다. 배후라고요? 이 사건에는 경찰청과 과경연 녀석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비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조금 전까지 둘이서 조사하고 있었죠. 미나카미는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알아내셨습니까? 그는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세히 듣기 전에 방해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와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아사마는 손목시계를 봤다. 가구라는 2시간 후에 만나자고 말했다. 그 후로 이미 10분 이상이 흘렀다. 그래요? 그는 건강한가요? 계속 도망쳤으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됐을 텐데요. 목소리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다만 아사마가 머뭇거리자 미나카미가 눈을 깜빡였다. 왜 그러시죠? 그걸 물어보자고 아사마는 생각했다. 가구라가 스즈란이라고 부르는 소녀에 대해. 아무래도 가구라가 환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각이요? 미나카미가 불쾌한 듯 미간을 찡그렸다. 뇌신경과 의사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사마는 류가 그린 소녀를 봤다고 얘기한 것. 그 소녀가 실제로 존재할 뿐더러 함께 여행까지 했다고 착각하는 사실 등을 말했다. 미나카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변했다. 그거 좋지 않은데요? 미나카미가 신음하듯 말했다. 증상 말입니까? 미나카미는 크게 끄덕였다. 다중인격이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이 흔들리는 병입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현실 도피나 허구세계 동경 같은 심리가 적잖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각을 보는 겁니까?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됐다는 징후라고 할 수 있죠. 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방치하면 허구 부분이 점점 더 커집니다. 스즈란이라는 소녀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환각이 나타날 염려도 있습니다. 거꾸로 현실은 부정하고 직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미나카미는 아사마의 얼굴을 봤다. 잘 아는 사람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같네요. 알츠하이머는 물리적으로 뇌가 위축되어서 발생합니다. 가구라가 정신적으로 같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한시바삐 치료해야 합니다. 형사님,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죠? 함께 가도 될까요? 교수님도요? 아사마가 자기도 모르게 등을 꿋꿋하게 폈다. 1분 1초라도 빨리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동안에도 증상은 악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교수님을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나카미는 크게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일을 할 생각이라면 더 급합니다. 현실과 허구가 섞인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방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5분입니다. 딱 5분만 그를 진단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처치를 하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학자가 열변을 토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할 수 없었다. 그는 환자를 도우려는 것이다. 게다가 가구라가 그런 상태라면 아사마도 곤란하다. 지금은 그의 두뇌가 유일한 무기이다.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함께 가죠.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으니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나카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방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미나카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얀 가운을 벗으면서 방을 나갔다. 아사마는 다시 시계로 시선을 돌렸다. 약속 시각까지 1시간 남짓 남았다.